고령친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 기술 관련한 내용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장민수 박사님을 모시고 고령자 친화 산업을 위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민수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드린 자료는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민수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 조직은 지능로보틱스 연구본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좀 소개해드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이제 조작 기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로봇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한 연구실은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실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이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밑에 이제 기관들 쭉 나와 있는데요. 애들이뿐만 아니라 이제 키스트, 캐티, 카이스트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이 어떤 학교의 교과목처럼 이렇게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내용은 좀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기술 연구 개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뭘 해왔고, 근데 저희들이 한 내용들이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들을 상당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망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표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그다음에 고령자 돌봄을 위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리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저희 연구과제 제목이 바로 이제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휴먼 케어 로봇 기술 개발 과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출한 서비스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그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 시연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이 원래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나 지금 딥러닝 이후로 영상과 음성 인식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특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대인관계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이미지를 가지고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셋 가지고서는 뭐 정확도가 몇 %다라고 결과를 내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술인 인간 로봇 상호작용에서는 이 기술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가 실제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 쓸데없는 기술이 되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실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증 작업이 어떻게 계획이 되었고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셜 로봇의 현재와 미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떤 현재 기술적인 부족함들, 어, 또 소셜 로봇, 이제 여기서 이제 소셜 로봇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소셜 로봇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 간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로봇이다 보니까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로봇들을 소셜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간 로봇 상호작용,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로봇들의 현실이 어떤지 좀 말씀드리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나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령자 사회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고령자분들 중에 독거노인의 비중이 혼자 이제 사시는 분들이죠. 독거노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현재는 건강하시지만 사회적인 어떤 연결성을 가지지 못하셔가지고 사회관계가 단절돼서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하고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은 실제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조사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독거노인 분들의 생활 실태를 보면 어, 약 37%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예 그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으신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대화 시간이 있는데요. 오른쪽 표에 독거노인 분들의 경우에 어,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하시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이제 한 60% 정도 되고요. 한 1, 2분 정도 거의 대화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도 34%나 되고 그리고 아예 그보다도 대화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7%나 된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이 잘 개발이 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교류가 적으신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로봇이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동기로 저희들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자 돌봄을 위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면을 발췌를 해왔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로봇이 교류하는 그 상대방, 사람이죠.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상태, 속성,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거, 요걸 갖다가 이제 사회적 인지라고, 소셜 커그니션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고요. 이 소셜자가 들어간 이유는 그 사람이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정을 했다라는 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이런 사회 교류 맥락,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한 속성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표정이 이런 걸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인지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단서들을 쭉 뽑아낸 다음에는 이러한 단서들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석 단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지금 고갯짓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엔 로봇이 지금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까 적절한 행동이나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행위 표현을 해서 뭔가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행동을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간 로봇 상호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제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선이거든요. 게이즈. 이 게이즈가 이제 서로 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게이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 연구 아이템 중에 하나가 연구 이슈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지금 현재 이 교류 로봇이 시도하고 있는 교류에 얼마만큼 몰입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들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몰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좀 더 깊은 교류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로봇이 시도하고 있는 교류에 몰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이제 교류를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세 단계로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연구 한 그 결과물들이 보면은 이 시선 방향 그리고 이 고개의 방향, 얼굴의 방향 요것을 검출하는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얼굴에서 이제 특징점을 뽑아가지고 지금 얼굴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것이고요.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실제 이 그 홍채의 그러니까 눈동자죠. 눈동자를 검출해가지고 그 시선 방향을 검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시선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나와의 교류에 로봇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나와의 교류에 몰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이 해석 과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석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약에 이 몰입도가 높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교류를 시도하고요. 만약에 몰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행동을 계획해서 행동을 표출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 소프트뱅크에서 2014년도에 소개했던 페퍼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 2014년도, 2015년도가 이제 중요한 게 요때 말하자면 딥러닝을 기반으로 좀 더 이제 성능이 높아진 음성인식이라든지 영상인식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그 교류하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셜 커그니션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전까지는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좀 할 수 있겠구나. 실제 구현했더니 어느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 해가지고서는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로봇이라는 제품군들이 아주 대거 등장했던 게 이제 2014년, 15년 요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HR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로봇 제품들이 많이 시장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그 소리도 들리는가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소리는 아래쪽 보면은 그 음향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화면 아래쪽 네. 보시면 아마 이 음향이 안 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집에 있는 애완동물 같은 존재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 이게 바로 이제 상대방이 퇴근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교류를 시도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음성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뭔가 기가 죽었죠. 그리고 주일이 이제 슬퍼하고 네, 이 영상이 끊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로봇이 스스로 이 주인의 정서 상태를 판단을 해가지고 좀 응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합니다. 이 영상이 좀 뚝뚝 끊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 정서적인 상태를 좀 좋은 쪽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이제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시나리오들이 쭉 있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스스로 이제 다가가서 친구가 된다든지. 요거는 이제 주인이 골프 연습을 하는데 퍼팅이 성공하니까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영상들이 아시겠지만 커머셜이어가지고 이게 실제 그 페퍼가 수행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상이 아니고요. 컨셉 영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 2, 3년 지나면 이런 기능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낙관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실제로 그 당시에 좀 그랬고요. 뭔가 그래 딥러닝 기반의 페이스 디텍터하고 레커그나이저 딱 붙이기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때입니다. 다음으로 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그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홈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대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매년 이제 챌린지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대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로보컵 앳 홈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원래 이제 축구하는 로봇들 가지고 로보컵 대회를 이제 쭉 개최를 해왔는데 2000년대 한 2010년 중반 때부터인가 이제 이렇게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 이러한 또 챌린지를 만들어 가지고 쭉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직접 가가지고 참관했던 그 영상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뭐 그 손님들이 온 거예요. 홈파티를 하는데 로봇이 문을 열어주면 거실로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손을 들고 야 페퍼 이리 와봐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뭐 음료를 주문한다든지 뭐 이런 요구 사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요 이제 시나리오의 시작은 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린 상태를 이 로봇이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거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이 열렸는지를 감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이제 LRF 같은 센서를 쓴다든지 요즘 같으면 라이다를 쓸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영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뎁스 카메라 같은 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뭔가 좀 쉬운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실제로 로봇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이게 이제 2018년도 여기에 그 로봇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보면 딥러닝을 다 쓰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딥러닝들 다 모듈들 가져다가 쓰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최근에 이제 물류 기술 물류 서비스죠. 그쪽이 이제 많은 또 투자도 받고 또 서비스도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도 실내 주행 기술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지금 페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주행을 위해서 릴라이어블하게 주행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주행이 안 되고 있었다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스처 인식이나 이제 포즈 인식이 될 텐데 사람이 이렇게 페퍼를 부르는 제스처를 취해도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패하는 물론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10팀이면 10팀 중에 한 팀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2014년도에 꿈꿨던 그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의 어떤 꿈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2021년인데 2018년도와 저희 생각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수준이 이루어지기는 아직 좀 요원하다. 그리고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 참 어려운 기술이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이후에 이 소셜 로봇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많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 어느 회사에서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나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 로봇이고요. 한 30cm 정도 되는 이 로미오 같은 경우는 한 1m가 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패드 소셜 로봇들이 쭉 많이 만들어져서 소개가 됐고 이제 바퀴가 달린 로봇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많이 유명한 게 이제 페퍼, 버디,
이 쿠리 등이 유명하고, 요거 이제 LG에서 에어스타로 만든 걸 겁니다. 우리 이제 퓨처 로봇의 퓨로도 있고요.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소개가 됐고, 또 데스크탑용으로 이제 지금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URC라고 유비쿼터스 로보틱 컴패니언이라는 제목의 어떤 또 과제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꿈이 뭐였냐면은 복잡한 영상 인식, 음성 인식 같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기술은 서버 측에 놓고, 이 클라이언트 쪽은 아주 씬 클라이언트처럼 가벼운 로봇을 두어서 사람들이 싼 가격에 로봇을 좀 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는데, 그런 취지로 이제 이런 로봇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LG에서 만든 허브 로봇이라는 거 있고, 지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 로봇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보도 회사가 이제 망했고, 허브 로봇도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생산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데스크탑 소셜 로봇들의 자리를 스마트 스피커가 다 차지를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네, 로봇이 네, 아직은 이제 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이제 스마트 스피커들, 펫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져서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사장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서비스 측면에서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시스티브가 들어가서 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로봇이다 그러면은 일단 고령자분들을 케어하는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로봇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한 로봇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때, 첫 번째가 이렇게 소셜리 어시스티브 로봇입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물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로봇이 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뭔가 말을 걸면 이렇게 어, 조금씩 움직이거나 울음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사람의 이제 어떤 제스처에 따라서.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이 앨리스라는 로봇은 대화를 중심으로 대화를 중심으로 이 고령자분들을 케어해 드리는 이런 로봇이고요. 요것은 이제 그 키스트에서 만든 실벗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치매 예방이라든지 치매 치료까지는 이제 교수님 목소리가 힘들겠습니다만, 안 들려요. 그러한 이제 네? 예, 실력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소리가 갑자기 끊겼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진행하시면 돼요. 아, 제 목소리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사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까.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알려주십시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요건 탁상형 로봇 지보도 보면 이제 이런 영상 콘텐츠, 그리고 이 행동,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로는 이제 대화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건 이제 지보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 이름 잊어버렸네. 예, 요것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대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로봇이고, 요거는 이제 아직도 지금 엘리큐입니다. 엘리큐. 아직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성공한 제품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김지희 대표님 들어오셨는데, 아마 효돌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지금 이러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그 로봇 중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하고 계시는 로봇은 효돌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소셜리 어시스티브 로봇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물리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떠서 먹여드린다든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다가 직접 이 돌봄을 받는 분들한테 이제 가져다 드린다든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엑소스켈레톤이죠. 거리를 워킹 어시스턴트들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는 로봇들이 있고, 요건 아예 이제 사람을 들어서 옮기는 로봇들. 이러한 로봇들을 피지컬리 어시스티브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로봇들도 이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을 들잖아요. 지금 사람의 몸에 로봇이 자신의 몸체를 들이댄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요.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이 피지컬리 어시스티브 로봇의 어떤 서비스 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아직까지는 주로 이런 로봇의 형태보다는 기계의 형태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엑소스켈레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일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이 정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셜 로봇이라고 이제 용어를 계속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로봇들을 이제 총칭해서 이제 소셜 로봇이라고 제가 이제 좀 요 강의 내에서는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소셜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어떤 그 고유의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청소로 보시면 청소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를 잘하면 되고, 공항에서 이제 안내 로봇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길을 물어봤을 때 뭐 길을 알려주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뭐 군사 로봇 같은 경우도 특별한 그 로봇이 수행해야 되는 이제 목적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로봇들, 기능 자체가 어떤 목적 지향적인 기능을 갖는 로봇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소셜 로봇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범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퍼를 소개하는 이 문구인데요. 페퍼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뭐 디시와셔라든지 진공청소기 같은 이러한 장치가 아니다. 이 소셜 로봇은, 페퍼는. 그러면서 페퍼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문구들인데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또 어, 인간관계를 뭐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뭐 놀아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로봇의 기능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좋은 얘기지만 사실 그래서 뭘 해준다는 건지 이제 애매한 이러한 것이고요. 그만큼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이 로봇은 범용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로봇을 기획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제품을 기획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로봇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이 로봇을 가지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만들어졌고 또 실험이 되었는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 모니터링 기능이 아주 광범위하게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도움을 주면서 혈압이라든지 맥박 또는 당뇨 수치를 측정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신지. 근데 모니터링까지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 하려면 수분 섭취하시는 제스처, 행동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만약에 이제 안 보이시는 데서 로봇이 있는 곳과 이제 다른 장소에서 수분을 섭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이 뭔가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지능적으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은 아직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대체적으로 수분 섭취하셨나요?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하신 걸로 치는 정도, 이러한 기술로 이제 모니터링 기능이 개발됐고요. 그리고 음식 섭취 같은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센서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영상 인식 기술만 가지고는 이런 모니터링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졌다든지 또는 낙상이 이제 이런 건강 모니터링에서는 낙상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주로 이제 IMU,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 센서계죠.
그러한 센서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건강 이상 징후나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로봇의 역할은 감지된 결과를 가지고서는 만약에 이게 위험 상황이나 건강 이상 징후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중계해 주는 역할 또는 뭐 조심하시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그런 정도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낙상하셨을 경우에 일으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로봇은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 기능으로 이제 일정 관리라든지 뭐 알림 기능 이러한 것들 많이 개발이 됐었고 화상 진료, 원격 화상 진료를 이제 로봇에 키오스크를 달아가지고 큰 화면을 달아서 이제 그러한 원격 화상 진료를 지원하는 그러한 로봇들도 일부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생활 지원 측면에서는 생활 패턴을 분석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좀 개발되었고요. 이것도 이 로봇의 자체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분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도요. 사용자분이 허락을 하시는 한도 내에서 집안 내에 CCTV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식을 해 가지고서는 분석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용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IoT 장치들 연동하는 형태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됐던 것들이 연구 개발됐던 것들이 이제 사회적 연결성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다른 게 없고 이겁니다. 화상 통화를 지원해 드리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로봇들을 보면 로봇을 불러 가지고 이동성이 있으니까요. 로봇을 불러 가지고 어디 어디 전화해라, 가족들한테 전화해라 해서 이제 화상 통화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제 시연이 됐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 전송하는 것들, 가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러한 기술들, 서비스들이 또 많이 이제 개발된 바 있고요. 정서 안정 측면에서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노래, 퍼즐 게임 등을 제공을 해서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들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심리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봇 안에다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또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인지 지원 측면에서 이제 기억 보조 기능을 많이 개발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이런 각종 알람들 그리고 뭐 날짜라든지 시간, 날씨 이런 정보들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았고 실제 그 경증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날짜, 시간 등등을 반복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이 일일이 대답해 주지 않고 케어기버들이 이제 힘드니까 로봇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또 좀 개발한 바가 있고 또 여러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런 주로는 이제 게임들입니다. 이렇게 그림 맞추기나 퍼즐, 끝말잇기 같은 이런 컨텐츠죠. 컨텐츠를 로봇에다 심어가지고 화면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또 이제 많이 연구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드립니다. 네네네. 네. 기술들하고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주로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하고 서비스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로봇의 어떤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이 로봇의 반응이 동일하고 단발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반복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로봇들인데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의 이제 패턴이 거의 이제 동일하고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신기한데 금방 실증을 내게 됩니다. 기계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제 약간 좀 로봇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렇게 되면 이 로봇에 대한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동조차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이제 동작을 제작을 해서 말하자면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죠, 기존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용자들의 로봇에 대한 흥미나 유대감이 이제 저하가 되고 결과적으로 로봇을 안 쓰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술,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 가지고 뭔가 주인을 이해하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의 정서를 좀 인지를 해 가지고 또 반응도 좀 사람처럼 해보자라는 이제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로봇이 할 수 있어야 로봇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만 아마 사람들이 로봇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래 보시다시피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AI 기술이죠. 여기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AI 기술입니다. 로봇이 쓸 수 있는 AI 기술을, 고도의 AI 기술을 잘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결과적인 어떤 그 목표, 세부 목표가 됐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개인 프로파일링, 이것이 이제 로봇이 교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술들,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인관계 지능 기술,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의도라든지 의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건강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술이 잘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목표로 했던 대로 뭔가 사용자에게 관심도 줄 수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 교감도 이루어지고 또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신뢰성이 높아져서 이제 수용도도 높아지고, 낙관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에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개인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면 얼굴, 성별, 연령을 인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건 이제 사람의 속성이죠. 그다음에 일상 행동, 이분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를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교류 행동, 나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행동들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분의 어떤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분이 입으시는 의상의 스타일이라든지 액세서리, 머리 스타일 등등의 어떤 어, 정성적인 어떤 어, 정성적인 속성들을 인식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개인 프로파일링 기술 하에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대인관계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눈짓, 손짓, 몸짓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이러한 기술들이고요. 건강 이상 징후 감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체 신호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분이 건강 상태가 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러한 기술들. 의도 추론 예측은 일상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어났다 앉으시는 것이 뭐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등등의 어떤 이런 의도를 추론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요소 기술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구상이었고요.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술들, 요소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도출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뭐 일상 주제로 이제 수다를 떠는 대화 서비스죠. 또 일상 행동을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화. 예를 들어 이제 뭐 청소를 하고 계시면 청소 자주 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의 관심 표명해 드리는 어떤 대화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관심 표명입니다. 그리고 인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찾아드리거나 기억을 더듬어 드리는, 생활 측면에서는 위험 상황을 인지한달지 또 이제 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건강 측면에서는 운동을 독려하고 코칭해 드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대외 활동, 그 사회적인 활동을 좀 독려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들로 저희들이 이제 도출을 했었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가 이제 유즈 케이스 형태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시나리오 안에 어떠한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어떤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쭉 묘사될 수 있도록 서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술들, 요소 기술들이 어떻게 엮여 가지고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어떤 시스템 구조도인데요. 요건 이제 이따가 한번 또 다시 말씀드리겠고, 요게 이제 좀 더 단순한 그림인데 이러한 네 가지 요소 기술들 안에 이제 많은 모듈들이 있겠죠. 모듈들이 저희는 이제 로스라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미들웨어를 사용을 해서 로봇과 이 소프트웨어들 간의 연동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챗봇,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네, 여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음성 합성, TTS, STT와 같은 기능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챗봇 엔진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연동을 해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소 기술들의 어떤 성능을 평가하는 것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뭐 99.5%입니다. 정확도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실제 저희 거주 환경에 가보면 그 기술들이 그만큼의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조건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 베드가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 테스트 베드에서는 저희가 만든 이 기술들을 실제 들고 가서 이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제 고령자분들이 거주하시는 환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테스트 베드를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 테스트 베드에서 저희 기술들 그리고 저희 서비스들을 검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들이 만든 서비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그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얼굴을 기억할게요.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기억하는. 그래서 이제 아주 씩씩하시네요. 그 초면 구면을 이해하는 거고요. 지금 로봇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연령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지품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이건 내 컵이다라고 빠른 시간 안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고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웬디, 내 컵 찾아줘.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라는 가정인데 이 사람의 컵은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해놨다라는 가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가정 내에서 비정형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로봇이 주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한 4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주행 기술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존에 잘 된다는 기술을 가져와도 저희가 쓰기에 이제 한계가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을 찾아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러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휴대폰은 어디 있어? 휴대폰은 한방 집에 있습니다. 잘 찾았네. 그럼 요거는 이제 좀 더 처음 뵙겠습니다. 얼굴을 기억할게요. 이름을 말씀. 네네. 예. 요게 이제 아까는 이제 1차전도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한 거고 요거는 좀 더 한 2년 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로봇이 바라 제스처를 하는, 이 바라 제스처는 뭐냐면 저희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 동작이나 고갯짓이라든지 몸짓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코스피치 제스처라고 그래서 이제 바라 제스처입니다. 이 바라 제스처를 발화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생성해주는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또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교류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요소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이제 서비스의 내용들, 기술의 이제 완성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휴먼 케어 로봇의 기술,
아까 그 요거 그림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 프로파일링이라든지 그런 생활 패턴 분석 등등 관련된 어떤 기술들 모듈들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로봇에서 영상이 저희는 이제 영상 이 모듈들이 보시면 일단은 개수가 많습니다.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실현하려면 정말 많은 개수의 그 사람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검출하고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모듈들이 필요하고요. 기능 모듈들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다 이제 연동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들을 다 이 로봇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딥러닝 모델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해서 이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모듈들, 이 통합 시스템을 로컬 서버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리고 있고요. 이 로봇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이쪽으로 스트리밍을 해줘서 이 기능 모듈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람 디텍션 트래킹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얼굴 관련된 거, 또 행동 관련된 거, 뭐 포즈, 사물 관련된 거 등등이 이제 다 검출 인식이 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여기에 또 피드 포워드가 돼서 여기서 또 그보다 좀 더 상위의 어떤 판단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말과 행동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로봇의 TTS와 모션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어하는 이러한 루프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로봇 상호작용 물론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상당히 많은 수의 지능 모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런 모듈들을 경량화해가지고 뭐 제슨 보드라든지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이런 그 경량의 어떤 그 하드웨어에다가 넣어가지고 탑재를 해서 로봇에다가 직접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제 돌리려는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단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검출하고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람 검출 추적이라든지 얼굴, 외형 등등의 이제 많은 그러한 그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지금 고령자를 대상으로 또 로봇에 탑재되어서 쓰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로는 안 되고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잘 동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고령자분들이 거주하시는 가정 환경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 환경에서 또 동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뭐 CCTV가처럼 고정된 카메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움직이는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얼굴 특징 인식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많은 속성들, 특징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얼굴 인식, 얼굴 검출 인식, 그리고 연령, 성별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크 착용 상태,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속성은 어떤 개성이 되겠죠. 개성은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색상 그리고 이 액세서리를 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인식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얼굴을 대상으로 해서 단순히 신원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사람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사람 검출 추적인데요. 로봇이 가정 내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장 먼저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뭐 이동하고 있는지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이게 이제 잘 되어야 그 뒷단의 기술들이 적절하게 잘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제 헷갈리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가정 내에는 이렇게 반사가 되는 물체들이 많은데요. 여기 거울인데 이 거울이라든지 TV 화면 안에 비추어진 어떤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실제 사람으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로봇 기술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건데요. 뭐냐면 데이터셋을 가지고 영상 인식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사람 디텍션을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려를 못 합니다. 거울에 비춘 사람. 그런데 실제 테스트 베드나 요것은 이제 저희가 리빙랩이라고 그래서 실제 고령자분들이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수집한 영상인데요. 이런 데서 영상을 수집해 보면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현실의 실제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 저희들이 가진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 가정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연구 개발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외형 특징 인식인데 주로 이제 의상입니다. 의상에 관련된 속성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인데 어떤 의상을 입고 계신지에 따라서 이제 그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상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인식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또 여러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에서도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령자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뭐 외출을 하시려는 건지 예를 들면 이제 며칠째 그냥 옷을 갈아입지 않고 계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뭔가 로봇이 지원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일상 활동 검출인데요. 이 고령자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청소를 하고 계시는지 등등 어떤 일상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생활 패턴이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유용한 지원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상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인식은 이렇게 이제 90% 이상 일상 행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잘 되지 않는 기술이고 특히나 이런 일상 행동을 대상으로 하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데이터셋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상 행동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동들을 높은 성능으로 이제 검출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물 검출 인식에 관련된 것인데요. 초반에 서비스로도 보여드렸지만은 고령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갖다 주면 더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다 하는 그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 로봇에서는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검출을 인식을 해서 자신의 지식 베이스에 이제 가지고 있고요. 고령자분이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실 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코골이라든지 기침 소리, 전화벨 소리, 또 이제 초인종 소리 같은 이런 환경음을 인식하는 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뭐 전화가 왔는데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 알려드린다든지 초인종 소리도 그렇고요. 또 이런 코골이나 기침 같은 경우는 건강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단서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정형적인 이런 환경음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기술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데요. 이 전화벨 소리만 해도 사람마다 이제 전화벨 소리가 많이 달라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제 개인화 이슈들이 나오는데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에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 주제가 이제 개인화입니다. 그 개인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그러한 것들을 또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건강 이상 징후 관련된 것인데요. 네, 보행 관련된 이 영상 가지고 네,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의도 추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고령자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요소 기술들 중에 뭐 얼굴 인식은 99.78%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인식률이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인식률이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그러한 기술들을 실제 환경에 들고 가면 뭐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기술의 완성도가 좀 더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대인관계 인공지능인데 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요소 기술들은 이 사람을 인지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바라 제스처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비언어 교류 행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바라 제스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나가죠. 이걸 이제 생성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기존에는 사람이 다 이 제스처를 저작을 했습니다. 저작을 해가지고 재생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제너레이션 하는 기술,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 문장만 넣어주면 제스처가 저절로 한번 나오게 해보자. 이러한 기술들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데이터셋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개발을 했고요. We're seeing states throw out stop and frisk as the 지금 civil 이제 rights 저희가 violation that 데이터셋을 it 테드 is. 영상을 We're 가지고 seeing cities and states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decriminalize possession 지금 of 보시다시피 marijuana. 요 왼쪽은 이제 정답 데이터고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고 요거는 이제 제너레이션 된 겁니다. 저희 기술을 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제너레이션 기술이 연구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최근에 와가지고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제너레이션 모델을 가지고서는 많이들 이렇게 제스처를 생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He immediately wrote me back.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 로봇의 이 제스처를 자동으로 상황에 맞게 제너레이션하는 이러한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을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작해 놓으면 그 동작이 매번 똑같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루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 악수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상황에 맞게 로봇이 비언어적인 넌버벌한 교류 행위를 생성하는 이러한 기술 좀 보여드리고요. 다음으로 실증 관련해서 시간을 제가 너무 좀 느긋하게 써가지고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에 있어서는 이 실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의 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잘 동작하느냐, 이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가 실제 고령자분들한테 유용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들이 다 유저 스타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유사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고령자분들이 거주하시는 가정을 리빙랩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10가구 정도 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이제 줄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4주 동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 로봇이 이 가정 안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을 때 얼마나 성능이 좋고 또 고령자분들이 만족하시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사전 검증을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파트 테스트 베드에서도 이제 실증을 하고 그 전에 또 연구원 과정에서도 실증을 하고 이러한 몇 단계에 걸치는 이제 검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킨 후에 고령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리빙랩에 이제 로봇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로봇은 이제 페퍼인데요. 주행 기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행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다 그리고 주행을 위한 어떤 컴퓨터 모듈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기획하시거나 요건 이제 저희 연구개발 측면인데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적절한 로봇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인간 로봇 상호작용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기능을 좀 확장을 하거나
또는 직접 커스터마이즈드 된 로봇을 하나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IRB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윤리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마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만드신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준비를 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실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에서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 기술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설문이 매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설문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신뢰도가 그게 높진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은 숫자, 그래서 통계적으로라도 유의성을 얻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대상자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설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 실증 과정에서도 효과성, 이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로움 수준이라든지 우울증, 사회적 관계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이 설문도 그냥 저희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로움 수준을 평가하는 어떤 공인된 심리학 분야에서 공인된 이러한 설문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 로봇을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외로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에서 또 제품 서비스 개발에서 매우 필수적인 그러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증하는 과정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 로봇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15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셜 로봇으로 보면은 이제 대명사로 소셜 로봇인데 이때 이제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봄이었습니다. 제품들도 많이 나왔고 수요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셜 로봇을 주제로 하는 연구 과제들도 많이 공고가 됐었고요.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과제를 수주해서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보시는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다 소개가 돼서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불과 한 3, 4년, 2018년도부터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뭐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특히 이제 페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페퍼 로봇 해고 위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소프트뱅크에서 페퍼를 배포를 했는데 2년을 쓰고 나서 아마 이제 2년인가 3년을 쓰고 나서 이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18년도가. 그랬을 때 재계약, 그러니까 이제 계약 연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15%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페퍼를 채용했던 기업들 중에서요. 그래서 활용성이 이제 뚝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 이게 아티피셜 덤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고요. 이 지보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도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망했고, 이 쿠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중지했고요. 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모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 소프트뱅크는 최근에 올해 6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로보틱스 비즈니스를 축소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페퍼 생산을 중단했죠.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런 얘기들을 연구자들이 많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있을 텐데 특히 지보 같은 경우에는 지보를 출시할 때쯤 됐을 때 이미 스마트 스피커가 너무나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사용자들이 스마트 스피커로 웬만한 기능들 다 되는데 지보가 뭔가 차별성 있는 기능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답을 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이 롱텀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로봇이 나에게 사용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요소, 그러한 요소가 없었다. 기존 로봇은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단발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블티 효과라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뭐 신기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반엔 좀 관심을 가지지만 급격하게 이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건데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소셜 로봇의 겨울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 중에 하나인데 뭐 재미가 부족하다. 재미가 부족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이고 단순하다 보니까 이제 지능이 뭐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화도 안 되고 항상 이제 누가 오든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소셜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좀 더 이제 하이 레벨의 어떤 기능 측면에서 이런 불만들이 로봇을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럼 뭔가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 돌파 기술이 뭔가라고 봤을 때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어떤 대부분의 형태가 대화 형태거든요.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가 너무 단순한 겁니다. 정말 그 대부분이 원턴이고요. 뭐 투턴, 쓰리턴 가도 아주 기계적인 대화, 정말 룰 베이스로 딱 만들어진 대화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제 실증이 나는 것이고 저희들이 행동을 인식했고 뭔가 정서적으로 관심을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말을 했어요. 지금 청소하시는데 힘드신가 봐요. 했으면은 뭔가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거기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대화 기능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맥락에 맞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컨텍스트 어웨어한 멀티턴 다이얼로그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도 최근에 그 일상 대화하는 치챗하는 그 챗봇들 좀 나왔었잖아요. 똑똑한 것들. GPT-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 나오는데 대화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하면서 또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대화도 하고 또 어떤 인사이클로페딕한 백과사전 지식을 요구하는 대화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적의 대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페르소나라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이 챗봇 분야에서는 페르소나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 페퍼가 2대가 있으면 페퍼 2대는 같은 페퍼예요. 똑같아요. 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퍼는 뭐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뭐 나이는 몇이고 이 페퍼는 어떻고 이런 어떤 그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속성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려면. 그리고 장기적인 기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 사람과 어떤 교류를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들. 그래서 이 대화가 고도화돼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돌파 기술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렇게 핑퐁이라든지 이루다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또 구글에서 이제 미나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아주 큰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이거 뭔가 좀 그럴싸하게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기술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아마 앞으로 이 로봇의 접목이 되게 되면 이 로봇이 좀 더 롱런할 수 있는 돌파 기술이 될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한계점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 갈 길이 이제 멀긴 합니다만은 지금 요것은 안녕하세요. 김재홍 실장님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일상 대화를 하는 예제입니다. 아침은 든든히 드셨나요? 이 아침은 든든히 드셨나요가 저희가 챗봇을 이용해서 저작한 게 아니고 지금 보여드렸던 그 딥러닝 기반의 그 챗봇에서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들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엔 이제 신기한데 또 몇 번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실증이 나는데 이게 이제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은 로봇에 접목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이 로봇을 똑똑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제가 좀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팀장님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될까요? 네, 뭐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요것은 이제 그 현재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로봇들이 가진 어떤 지능의 한계를 정리해 본 건데요. 현재 그 로봇의 지능이라는 것이 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롱텀 인게이지먼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현재 그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냐면은 일단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어디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만들든지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이제 모델을 뭐 최적화를 한달지 좀 변형을 해본달지 해서 성능이 좋은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이제 로봇에 탑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능을 그대로 이제 다양한 로봇에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얼굴 검출기다. 그러면 그럼 이거 다 가져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환경의 조건이 변화했다든가 예를 들면 이 로봇은 자연광이 많이 나오는 밝은 식당에 활용이 되고 저 로봇은 좀 어두운 뭐 카페 같은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이렇게 이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검출이나 인식 성능이 저하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인식해야 되는 검출해야 되는 대상물이 또 달라지면은 아예 뭐 검출을 못하거나 인식을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능이 정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서비스 지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 같은 경우 일방적인 건데요. 지금은 이 서비스 정책이 대체적으로 그냥 룰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태는 뭐 거기에 확률을 좀 가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저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조건 하에서 어떤 행동을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로봇이 스스로 뭔가 서비스 정책을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준다 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지금 그냥 서비스 정책은 변화를 하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씁니다. 일방적이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용자 만족도나 관심이 저하되어 가지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텀 인게이지먼트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과제가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환경 조건의 변화라든지 태스크의 변화, 사용자 반응의 다양성 이러한 것들을 수용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학습을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학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최근에 뭐 컨티뉴얼 러닝이라든지 라이프롱 러닝이라든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로봇에도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실환경에서 좀 더 잘 동작하는 지능을 만들어 보자는 게 만들어야 한다. 일단 만들어야만 이 로봇이 좀 더 장기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페더레이티드 러닝 이러한 이제 AI 기법들 그리고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컨티뉴얼 러닝 이러한 기법들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의 지능을 개선을 하면 인간 로봇 상호작용 수준이 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였고요. 요거 이제 저희 연구실을 소개드리는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 장표인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X축은 어떤 인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인식 반응할 수 있는 거냐, 좀 개인화가 필요한 거냐, 단기 관찰이 필요한 거냐, 단기 관찰이 필요한 거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연구 내용들은 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미지 한 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러한 기술들 많이 했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비해서는 이제 완성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그 로봇들 간의 연합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개방적인 어떤 지능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로봇 기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제 막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야만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를 뭘 할 거냐 단순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용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처럼 로봇이 사람과 교류하는 이러한 기술을 그러한 로봇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다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잘 연결이 되어야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고요.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령자 친화 산업을 위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 발표해 주신 장민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토론 강사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로봇 수업에서 많이 들었던 효도리,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효도리의 김지희 대표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희 대표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효돌의 김지라고 하고요. 저는 효돌은 이렇게 뒤에 보이는 이제 인형 로봇입니다. 효돌이, 효순이 이렇게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장민수 박사님 강의도 듣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 강의 시간 함께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고령 친화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 말고 다른 산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다른 영역에 계시죠? 지금 현재 어떠세요? 네,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고령 친화 산업에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로봇이라는 게 이제 오늘 특히 해주셨던 그 가정용 로봇, 그다음에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이 사실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좀 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아톰서부터 많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지만은 사실 평소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해보거나 이제 교감했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장민수 박사님 해주셨던 내용 자체가 현장에서 연구 개발하시면서 또 10여 년 넘게 이제 현장에서 적용하시면서의 어떤 고민과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져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지보나 페퍼 같은 것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게 이제 페퍼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은 페퍼도 이제 셧다운이 최근에 된 것 같은데 그 로봇이 집이 그 로봇한테는 무덤이다라는 저도 기사 아티클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럴 만큼 어떤 공장이나 어떤 현장,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의 로봇이 지금 많이 쓰이고 하는 것만큼 가정에서는 실제적으로 로봇이 많이 어려운 점을 이제 장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인데 이제 고령자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실제 그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다 느끼셨겠지만은 다양한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장 박사님께 궁금한 내용은 이제 애트리 자체가 지금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실 통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신데 지금 이 많은 다양한 기술들, 요소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들이 이제 고령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정말 뭐 일반 더 젊은 사람들, 어린이, 장애인, 유아 뭐 해갖고 정말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패밀리 멤버들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령자는 이제 신체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이라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측면에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 아까 그 다이알로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령자가 사실은 제일 또 그 R&D를 개발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고령자한테 타겟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시는 것이 더 주된 목표인지 아니면은 고령자도 그렇게 패밀리 멤버 중에 되게 난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까지 고려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또 개발 목표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개 있는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도 있지만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고 다만 이제 저희가
특히 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그리고 소셜 로봇을 주제로 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공공적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목표가 크기 때문에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좀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이제 행동인식 데이터셋이다. 그러면은 일반 그 데이터셋, 대량의 데이터셋들 저희가 이제 많이 모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젊은 친구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집된 영상들입니다.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을 만든 후에 고령자분들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시험을 해보면요. 성능이 많이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음성인식이 어렵잖아요. 고령자분들이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그 연구에 의하면 뭐 이렇게 특히 이 뭡니까 자음을 발음하시는데 모호한 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반 음성인식기를 가지고 하면 그래서 고령자 특화된 그 고령자분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고령자분들의 음성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인식기 만드는 그러한 연구들 반드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표정이라든지 얼굴 관련된 것도 연령에 따라서 인식 성능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특히 표정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그 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연구 과제들은 지금 말씀드린 고령자에 특화된 그리고 고령자분들께서 생활하시는 그 환경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영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실 대로 단순하게 표정 인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 대비 어르신들은 진짜 얼굴에도 굳은 살이 네네네. 있어서 표정 네. 자체가 인식이 어렵다라는 것도 안타깝죠.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그다음에 또 주거 환경 자체가 아까 이제 아파트에서 테스트베드용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또 어르신들 집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 집은 다 다르잖아요. 농어촌 가구일 수도 있고 네네네. 빌라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측면에서 내가 보니까 노인분들은 이런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어떤 인지적인 또 감정적인 측면 때문에 기술 개발은 어렵지만은 '이런 기술이 꼭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르신들의 특징과 연계해서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장 박사님께서 어르신들 발음 얘기도 하셨었는데 발음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어떤 특정 상황이라든지 했을 때 어르신들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특성, 그다음에 또 주거 환경의 특성과 연계해서 꼭 한번 좀 해결했으면 하는 어떤 그 문제와 그다음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한번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눠 봤으면 합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아 선생님 지금 혹시 네. 혹시 어떤 노인의 특성과 관련해서 예. 글쎄요. 제가 글쎄요. 이건 너무 비전문적인 코멘트인 것 괜찮아요. 네. 같은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지방 방언을 많이 쓰세요. 네. 네. 근데 인제 이게 로봇이 굉장히 표준어로 대응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아까 그 쌍방향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데 굉장히 지금 요즘에 개발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쓰시는 그 용어가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일본어일 때도 많고 그 맞아요. 왜 살아오신 그 시대적 그 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표준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로봇이 그것을 다 이해하는지 쪼끔 궁금하고 근데 이해를 하고서 반응도 그렇게 방언으로 반응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해요? 요즘에 딥러닝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해 가지고 그 반응도 그 어르신의 그 억양과
그 쓰시는 용어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어쩌면 또 로봇이 어르신이 하시는 그 용어를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어쩌면 그런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장민수 아, 박사님, 네. 일단 저희가 고령자 어르신분들 음성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고 거기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서는 모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랑이 있기 사업인가 그런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독거노인분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세요. 복지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누고 전화를 할 때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성 데이터를 수집했거든요. 딱 방문해가지고 이제 대화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요. 전국에서 다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그래서 그 음성들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투리들이 들어 있고요. 물론 아직 그 얼마 전에 왜 그 LG 그 회장님입니까? 뭐 사장님입니까? 냉장고가 야 사투리도 알아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사투리를 잘 알아듣는 인공지능 기술 우리나라에서 못 봤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더 많이 있어야 아마 이제 그게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이 말하는 거 저희 구글 TTS를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들어도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띄어쓰기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또 고령자분들 듣기에는 또 어색하거든요. 이 음성 자체가. 물론 최근에는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거, 또 말을 하는 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투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잘 됐으면 좋지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태클은 못 해봤고요.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대표님이 이거는 더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이제 효돌 1세대를 보급을 이제 4,000대 정도 보급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장민수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팔리는 아직 아이. 많이 적은 규모지만은 그래도 팔리고 재구매율이 5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효용 가치가 있어서 이제 재구매를 해주시는 로봇인데요. 저희 효돌이는 지금 음성인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반쪽짜리,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만 하고 또 할머니가 근데 이제 센서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외출했었다 돌아오시면은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만지고 쓰다듬고 이러면 반응을 하는 거는 있는데 음성 지능은 없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음성 지능이 있는 효돌이 이제 버전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4년 전 효돌을 출시할 때 되게 그 챗봇 그 당시도 이제 챗봇이 많이 연구가 됐었고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상용화도 됐었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4년 전 AI 스피커 지금도 많이 다르진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르신들 음성 인식률도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이제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은아 선생님도 가서 막 정말 할머니랑 대화하면은 부산 분이시지만은 어르신들 말하는 거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할머니들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할머니랑 얘기하면은 50% 정도 들으면 다행일 때도 있어요. 80, 90대 할머니랑 얘기를 하면은. 왜냐하면 말소리도 좀 부정확하고 사투리도 쓰시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거가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할머니가 막 떠오르고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그 음성인식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50%밖에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저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고민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음성 인식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할머니가 뭐 해줘, 노래 틀어줘, 심수봉 틀어줘라고 했었을 때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인식률이 안 돼서 명령을 수행을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명령을 수행 못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할머니가 심부름 시키면은 나 바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명령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 4년 전에 이제 챗봇을 넣었던 버전에서 할머니랑 대화해야 되는 대부분이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말해주십시오가 되더라고요. 그거가 대화의 대부분이 되는 게 문제가 있겠다.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할머니 안부 물어보고 약 챙기고 할머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하는 게 낫지. 그 사이클에 빠지면은 얘가 이도저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저희가 챗봇을 없는 버전을 4년 전에 출시를 했고요. 지금도 똑같이 이제 챗봇을 만듦에 있어서 그러면은 기존의 AI 스피커가 지향하는 명령어를 알아듣고 얘가 인식해서 대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할머니랑 조금 친해질 수 있는 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령 할머니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할머니한테 자꾸 다시 똑같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를 요청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어떻게 말을 돌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챗봇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박사님이 얘기했지 이제 대화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긴 한데 현재 기술이 좀 사실 못 미치는 수준이 있고 또 워낙 다양한 컨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그 효도리를 인형 버전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안 보이네요. 스마트 패드로 만들어서 효도리 캐릭터 아바타가 이제 그 패드에서 대화하는 버전도 있는데요. 여기엔 지금 안 보이지만은 아예 그 섹션을 얘랑 할머니랑 심리 상담 얘기를 할 것인지 할머니 유튜브를 틀어주리는 도메인으로 할 것인지 해서 도메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람처럼 할머니랑 TV 얘기했다, 날씨 얘기했다가 사촌 얘기했다가 조카 얘기했다가 이렇게 막 대화를 넘나들 수 있는 어떤 도메인 자체를 넘나들게 자신이 없어서 아예 도메인을 딱딱 잘라서 이거는 할머니가 노래 틀어드리는 거에 좀 특화되게 대화를 해보자라고 얘를 준비시킬 수 있게 도메인을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허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좀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지금 잠깐 마우스가 안 먹는데 질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김수영 팀장님?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의 로봇이 남성한테는 여성, 여성한테는 남성, 할머니는 아들 또는 손주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원하고 싶은 상대로 변신하는 기능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해 주신 선생님 어느 선생님이세요? 한번 이중철 선생님입니다. 네, 여기 손 좀 흔들어 주시겠어요?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주중철 선생님 계시네요. 네. 공개 장소 계시네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네. 장민수 박사님.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마 페르소나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 분명히 이런 연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안내 로봇인데 이렇게 이렇게 안내장을 이렇게 나눠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줄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줄 거냐? 이런 이제 성격적인 측면을 모델링도 많이 해서 어떤 경우가 더 나을까?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기부금을 받을 때 여성의 목소리로 기부금을 좀 주세요 했을 때하고 남성의 목소리로 했을 때하고 어느 경우가 더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성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 로봇 제품이 서비스가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반드시 좀 필요하긴 할 것 같거든요. 저는 특정 상황에서 이 로봇이 어떤 성별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로봇은 예를 들면 남자 로봇이다, 뭐 연령대는 어떻게 된다 하는 어떤 페르소나가 딱 정해지면 그 로봇은 이제 그 페르소나로 꾸준히 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자 손님이 왔을 땐 남자 목소리, 남자 손님이 왔을 때 여자 목소리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좀 로봇에 대한 인식이 헷갈리는, 사람이 봤을 때 저 로봇은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 가능은 첨언하자면 아이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시리가 이제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30대 여성이 이제 녹음한 목소리로 이제 시리가 이제 계속 답변을 했는데, 이제 그거가 최근에 젠더 이슈로 해서, 왜 시리는 좀 서비스 해주잖아요. 뭐 노래 틀어주면 노래 틀어주고 쇼핑해줘라 그러면 쇼핑해 주는데 왜 그걸 여자가 하냐라고 해갖고 이제 젠더 이슈가 최근에 불거져서 남자 서비스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효도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예 캐릭터를, 페르소나를, 이제 박사님 얘기하신 페르소나를 7, 8세 손자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7, 8세 손자라는 거는 얘가 이제 치악 1학년, 이제 우리나라로는 1학년이고 잡았는데, 근데 걔가 아직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애교도 피우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심부름 시켰을 때 뭐 해줘라고 했었을 때 얘가 뭐 약 갖고 와라고 하면은 뭐 약을 갖다 드릴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잡을 때 더 막 10살 이렇게 하면은 더 똑똑한 걸 요구할 것 같고, 또 너무 3-4살, 4-5살 하면은 또 멍청할 것 같고, 그래 갖고 저희는 아예 캐릭터를 7, 8세 그 손자 손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얘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거기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이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막 할머니한테는 보이프렌드, 할아버지한테는 걸프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가 제공할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런 페르소나 커스텀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오브젝트 안에서 얘가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실제로 우리 손자 얼굴을 보여주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폼팩터 자체가 좀 그런 거를 구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소재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한계가 많은 것 같아서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목소리라든지 뭐 얼굴 모양새, 그러니까 화면이 있다면 그런 이제 그것은 가능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로봇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또 사용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종철 대표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이어진 내용인데요. 할머니가 아들과 대화하고 싶기도 하고, 내일은 뭐 맞아요. 할머니가 손주와 대화하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상대를 이제 찾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효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치매 할머니가 쓰시다가 치매 할머니랑 매일 싸우고 막 친하게 지내시다가 아들이 우리 엄마가 이제 내 목소리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고, 너무 효돌이랑 지내니까 아예 내 목소리로 효돌이 하는 말들을 좀 다 커스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려고 이제 춘천에 계신데 MBC에 신청을 해갖고 나이아가라라는 프로에서 저희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효돌이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IoT 통신 기능인데, 매일 아침 7시에 이렇게 녹음해 놓으면 제 아들 목소리, 뭐 7시는 아들, 뭐 8시는 딸, 9시는 뭐 손자 목소리로 해서 계속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보다는 서비스 시나리오가 명확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들과 대화하고 내일은 손자와 대화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TTS를 아들 목소리를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녹음해서 뭐 그 아들 목소리를 재현하는 거, 이거는 기술은 가능한데 상용화 기술은 바로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메시지를 녹음해 갖고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 재생하는 거는 또 현재 가능한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어답트 해 갖고 이제 구현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은 또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은 원천 기술대로, 또 상용화 기술은 상용화 기술대로 말씀하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뭐
만족스럽지까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이제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송성갑 선생님 혹시 그 어르신들 대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어떤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세요? 그럼 부모님께 나의 로봇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어떤 페르소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은 해봤는데 당장 말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상영 선생님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께 필요한 로봇 기능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뭐 다양하게 그 음성을 넣을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은 아직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상현 선생님 목소리를 뭐 5시간, 10시간 이제 DB를 갖고서 최상현 선생님 목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로봇에 뭐 그 선생님 목소리를 10시간에 녹음할 것인지 아니면 30분 녹음으로 그 효과를 줄 것인지, 그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서버랑 연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술은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는 아주 쉽지는 않은 정도? 뭐 이 정도가 맞을까요, 장문 박사님? 네네, 음성 합성 측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용님께서 안녕하세요. 혹시 어르신들께 사용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효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70대 후반, 80대, 90대에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고 좀 인지 능력이 많이 인지 능력도 떨어질 경우를 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리는 사실 효도리를 갖고 왔다가 효도리는 어르신들이 핸드폰이 없어도 되고 뭐 조작을 안 해도 되고 전원만 켜고 끄고 볼륨을 높이고 낮추고 하고 나머지는 효도를 쓰다듬거나 뭐 그 손을 잡거나 두들기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귀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재생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 귀를 누르면 성경이 나오는데 그때 오른쪽 손을 눌러서 1장 1절, 2절, 3절 왼쪽 손을 눌러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다음 이전 이런 것들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가 1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효도리는 사실은 어르신이 그냥 인형을 갖고서 인터랙션을 하고 또 얘가 할머니가 10시에 주무셔서 7시에 일어나신다라고 하면 10시부터 7시까지 말을 안 하고 7시에 또 할머니를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그냥 갖고 할머니는 플레이메이트로서만 쓰기만 해도 효도리가 할머니 일어나게 하고 약시간 챙겨드리고 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치매 있으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더 똑똑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 현장에서 아예 어르신들한테 약시간 변경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또 변경할 수 있는 걸 원하는 어르신들도 있어. 그래서 그 교육도 해줘라고 또 요청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도리는 어르신들 설치할 때 할머니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주무세요? 할머니 질환이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어떤 거 있으세요라고 해서 질문하면서 할머니들 그 세팅을 하고 할머니들한테 사용 교육하는 것까지 다 해봤자 30-40분이면은 다 되는데 할머니가 또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핸드폰을 심지어 갖고서 효도리를 좀 세팅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좀 적극적인 걸 더 원하시는 분들은 또 원하시는 분들대로 또 추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식이나 생활보호사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앱을 통해서 효도리를 세팅하고 조정하고 리모트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교육시켜 드리는 거와 별개로 또 이런 그 돌봄 제공자분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생활관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되게 많이 시켜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효도리를 갖고서 어르신들 뭐 이렇게 그 약시간 변경할 수가 있고 어르신들 약 드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또 통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리포팅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어떻게 보실 수 있으신지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질문이 좀 더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네.
그 생각보다 어르신들에게 보니까 와이파이라든가 인터넷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효도리 같은 경우에 사용하려면 앱 사용이라든가 이제 환경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온라인 기반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그 와이파이가 댁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혹시 어떻게 아, 그걸 해결하고 그죠. 계신지 궁금해요. 효도리가 또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효도리가 적지 않게 팔린 이유는 효도리가 아예 통신향으로 저희가 그 보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LTE, IoT 모듈이 들어가 있고 그냥 집에 어르신이 인터넷이 없어도 되고 와이파이 없어도 되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되고 저희가 그 전날 어르신 댁 가기 전날 개통해서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효도리가 하나의 이제 통신량 제품이고 이제 월 사용료는 이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이제 1년에 2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4G IoT망 써갖고 모듈을 써갖고 어르신이 손을 잡았어, 어르신이 뭐 어떤 행동을 했어라는 것들을 실시간 전송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10분에 한 번씩 서버로 접속하는 방식의 저전력 IoT 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개발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 100대를 초기에 춘천에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테스트베드를 4년 전에. 근데 그 와이파이를 갖고서 어르신들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왜냐면 집에 인터넷도 없고 설치를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저희가 뭐 LG U 플러스랑 같이 설치하러 다니면서 했었었는데 그 인터넷 설치를 그리고 뭐 껐다 켰다 했었을 때 장애 대응도 안 되고 그리고 집에 아예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는 집도 너무 많고 어르신들 댁에. 그래서 저희는 3-4년 전에 와이파이를 일단 시범 서비스를 하다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어르신 서비스에. 그래서 아예 통신 모듈을 그때 그냥 통신향을 개발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제일 중요한 어떤 기능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바로 통신 문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요. 양승우님께서 이제 저는 고령자의 활동을 조력하는 기구 장치의 개발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직 근력과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계신 고령자의 외부 보행에 도움을 주는 간단하고 저렴한 웨어러블 보행 보조 장치의 기구와 동력 장치 분야에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매칭이 되도록 추천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 웨어러블 보행 장치, 보행 보조 장치 기구, 그 동력 장치 분야에서 이제 그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코멘트나 좀 도움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연구 조직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엑소스켈레톤 관련된 연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한국 로봇학회 쪽에 보면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알아봐 가지고 혹시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한번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송성갑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지금 장모님께서 80대 후반이신데 제일 불편한 것이 이동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의견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님도 이제 농사 일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나이가 70대 중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움직이면서 반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 항상 몸을 구부리고 계시니까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박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엑소스켈레톤 같은 그런 로봇 기술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초반에 그래서 좀 말씀드린 말씀하십시오. 예. 네, 여기 송성갑 대표님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요. 네네. 이동 장치가 관련된 필요한데 다리가 불편하면 이동 장치가 제일 필요한데 웨어러블 이동 장치 가능한 수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고령자뿐만 아니고 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반신 불수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보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걷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엑소스켈레톤 장치들이 소개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대회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카이스트. 예. 거기 이제 회사도 만들어져 있고 엔젤 로보틱스인가요? 거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로 지금 하시는 거는 하지마비 환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엑소스켈레톤은 제가 국내에서는 잘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제가 그쪽 분야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엑소스켈레톤 형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카트 형식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그냥 바퀴만 달려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의 그 주행 기능을 넣어 가지고 좀 더 지능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은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아마 제품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몰라 가지고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도와드릴 거냐 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충분히 지금 달성이 돼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모르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혹시 다른 질문 또 계신가요? 네네. 군대용으로 이동장치를 병사들에게 착용시켜 무방법도 쓸 수 있고. 예. 그렇죠. 이러한 장치들도 많이 좀 연구가 되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근력 강화죠. 예. 예, 그렇죠. 예. 실버 관련된 그 제품 하면은 요런 이 군대 기사가 이제 이 엑소스켈레톤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 예,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제품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시장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므로 이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효도리가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장 박사님 아까 가젤을 페퍼에서 적용하는 기술의 일부를 저희는 모빌러티는 없지만은 좀 효도를 적용하는 연구를 꼭 같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되게 고령진화 산업이 되게 특이한 게 이제 사용자랑 구매자랑 다르잖아요. 사용자는 할머니신데 구매자는 자식이나 국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 이제 원하는 게 달라요. 뭐 사용자가 원하는 그 스펙이랑 또 구매자가 국가가 원하는 스펙, 자식이 원하는 스펙이 다 달라요. 그런 점에서 그거를 다 또 셋 다 또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실 그 사업에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면서 가격을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효도리는 통신료 2년 포함해서 80만 원이거든요. 2년치 통신료 포함이랑 AS 포함해서 8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프라핏이 네, 맞습니다. 월 25,900원이고 그래서 이게 고령진화 산업이 대부분 다른 효도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다 그런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해요. 자체적으로 제품 측면에서도 이게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절감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코스트 이펙트 분석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돌봄 이슈 돌봄이 너무 크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기계와 로봇과 이제 사람과 어떻게 짝짝꿍을 이뤄서 해결할 것인지 지금 중국 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없는데 중국 간병인이 빠지면 정말 우리나라 돌봄 현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참담한 수준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정말 이러한 휴먼 캐피탈과 로봇을 향후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런 수익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산업에 대한 육성 그런 발전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싸서도 서비스를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효도리를 해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효도리 전원 키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전화하셔야 되고 또 전화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방문 드려야 되잖아요. 충청도든 뭐 제주도든 방문 드려야 되는 어떤 메인테너스 서비스까지 고려를 해서 가격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령 친화 산업에 계신 분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다 정말 이렇게 힘을 내 다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 시장이 안 네. 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장이 맞습니다. 네, 열리면 맞아요. 최소한 네. 이게 활성화되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봐도. 서울대병원 가봐도요. 서울대병원 연구간호사하고 이야기해보고 의사들 이야기를 해봐도 물론 고령 신화, 신의 산업이 좋다는 건 누구나 인지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투자하거나 인정받거나 활성화되는 데는 아직도 많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 심리 질문이 치료 효과성 수치와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효도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장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의과대학이랑 그다음에 심리 전문에서 쓰는 어르신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서베이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서베이에 또 한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자체가 인지 능력이 또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서베이의 어떤 리터러처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와 함께 이제 효도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얼마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냐, 얘를 얼마큼 만지냐. 근데 이제 그럼 만지는 거와 스트레스 예방과의 또 관련성도 또 입증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뭐 부드러운 걸 만지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리터러처도 효과도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효도 메커니즘 분석을 해보니까 어르신이 이제 많이 쓰다듬으면 쓰다듬고 많이 만지고 얘를 쓰다듬으면 쓸수록 어르신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져.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낮아져. 이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을 저희도 효도리 지금 실시간 사용 데이터를 갖고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리터러처로 서베이도 중요하고 대부분의 로봇이나 IoT 제품이 다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다 보니까 그 사용 데이터, 실사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계속 분석하고 또 예를 들면은 효도리 같은 경우에도 불자 어르신들은 손을 많이 잡고 천주교 어르신들은 뭐 등을 토닥이고 이런 식의 또 종교적인 차이도 진짜 있거든요. 남녀 차이도 있고. 이제 그런 파인딩 같은 것들을 계속 현장에서 좀 들여다보는 것, 뭐 그리고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가 추석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우리나라 이제 달력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 절기들. 명절 절기도 네, 있고 네. 명절도 있고 예, 예. 그 각각의 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각 그 절기나 명절에 맞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맞는 그런 네. 컨텐츠들을 이제 효도리 같은 곳에 좀 담아서 이제 네. 그 어르신들한테 좀 제공하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아요. 저희도 절기 인사, 뭐 추분, 춘분 이런 거는 다 하는데 오히려 경치 못 맞. 저희 그 서비스 중에 오늘의 저희가 운세 직접 해드리는 거 있거든요. 오늘의 운세. 되게 좋아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질의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오늘 두 번째 강의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신 그 고령자 친화 산업을 위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강의해 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장민수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론 강사로 참여해 주신 주식회사 효돌의 김지희 대표님께서도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번 두 번째 시간 마치고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께서 이제 연락처를 남기셨네요. 제가 나중에 또 카톡으로 또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